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끝없는 풀바다. 12세기 몽골 초원은 인간이 살기에 너무 가혹했고, 그래서 인간보다 더 잔혹한 존재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은 생존 전쟁이었습니다. 약탈하지 않으면 약탈당하고 죽이지 않으면 죽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펼쳐진 이 거대한 풀밭에는 도시도 없었고 성벽도 없었으며 법도 없었습니다. 오직 강자의 주먹과 약자의 비명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공포스러운 정복자가 태어났습니다. 채블 62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핏덩기를 꽉 쥐고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초원의 사람들은 이 징조를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표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거나 아니면 피로 얼룩진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저주. 그 아이의 이름은 태무진이었습니다. 나중에 세상이 칭기즈칸이라 부르게 될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러나 출생의 신비로운 징조와는 달리 태무진의 어린 시절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초원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태무진이 9살이 되던 해 예수게이는 적대 부족인 타타르에게 독살당했습니다. 타타르 부족은 예수게이를 식사에 초대했고 그는 의심 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며칠 후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태무진의 가족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초원에서 보호자 없는 과부와 어린 자식들은 짐이었고 짐은 버려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태무진의 어머니 횃루는 5명의 아이를 데리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타이치우드 부족 사람들은 그들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아니, 버린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들은 태무진 일가를 부족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횃룬과 아이들은 초원을 떠돌며 들쥐를 잡아먹고 야생 양파 뿌리를 캐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풀씨를 모으게 했고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추운 밤에는 서로의 천에 의지해 얼어 죽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배고픔은 매일이었고 굶주림은 일상이었으며 배신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참함 뒤에는 더 큰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몽골 초원의 부족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러나 이 끝없는 내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쪽의 거대한 제국들, 금나라와 송나라 그리고 서하가 의도적으로 부족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일부 부족에게 비단과 곡식을 주고 다른 부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북쪽의 야만인들은 영원히 약하게, 영원히 분열된 채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중국 왕조들의 이간질 정치는 완벽했습니다. 몽골인들은 서로를 죽이는데 너무 바빠서 남쪽의 거대한 성벽 너머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린 태무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배고픔 속에서 자랐고 모욕 속에서 살았으며 배신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당하는 쪽인가? 그는 혈계를 쥐고 태어난 아이였지만 현실은 그를 사냥감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예언과 같은 출생의 징조와 굶주린 고아라는 비참한 현실.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태무진이라는 존재는 점점 더 뒤틀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틀림은 곧 초원 전체를 그리고 세계를 뒤흔들 폭풍이 될 것이었습니다. 태무진이 16살이 되던 해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타이치우드 부족이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태무진의 목에 나무로 만든 칼목을 채웠습니다. 목칼, 그것은 노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목이 조여왔고 잘 때도 벗을 수 없었으며 먹을 때도 개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이었습니다. 타이치우드 사람들은 태무진을 천막에서 천막으로 끌고 다니며 심부름을 시켰고 아이들은 그에게 침을 뱉었으며 어른들은 그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도망은 불가능했습니다. 목칼을 찬 채로 멀리 갈 수도 없었고 설사 도망친다 해도 초원 어디에서나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타이치우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춤을 췄으며 감시가 느슨해졌습니다. 태무진은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는 강가로 끌려갔고 거기서 한순간에 빈틈을 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에 채워진 나무 칼목을 그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노예의 상징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감시하던 남자가 한눈을 팔았을 때 태무진은 그 목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1번, 2번, 3번. 피가 튀었고 남자는 신음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태무진은 목칼을 찬 채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숨을 참고 갈대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추격자들이 횃불을 들고 강가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무진은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직접 피를 묻혔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자신의 손으로 빼앗았습니다. 그 경험은 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굶주린 사냥감에서 먼저 물어뜯는 포식자로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목줄을 잡히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몇 년 후 태무진은 결혼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보르테였습니다. 그녀는 태무진이 어렸을 때 약혼한 여인이었고 두 사람은 초원의 관습에 따라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메르키트 부족이 습격해왔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위해 왔습니다. 오래전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메르키트 남자에게서 횃룬을 빼앗아 아내로 삼았던 일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메르키트 사람들은 보르테를 납치해 갔습니다. 태무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곁에 남은 것은 겨우 7명의 동지뿐이었습니다. 7명으로 한 부족과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무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자무카를 찾아갔고 아버지의 옛 동맹이었던 케레이트의 왕 토우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고 머리를 조아렸으며 그들에게 병력을 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태무진은 연합군을 모았습니다. 그는 메르키트 부족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그들이 방심하는 시점을 계산했으며 새벽녘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메르키트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태무진은 보르테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보르테는 임신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납치당한 지 몇 달이 지난 후였고 그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초원의 전통에서 이것은 치명적인 수치였습니다. 대부분의 용사라면 그 아이를 거부했을 것이고 어쩌면 아내마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태무진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자신의 적자로 선언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주치였고 태무진은 그를 자신의 첫째 아들로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지만 어쩌면 그것은 계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태무진은 이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이고 피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는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움직이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무진의 어머니 횃룬은 아들을 지켜보며 경고했습니다. 높이 날아오른 늑대는 더 아프게 떨어진다. 그녀는 아들이 너무 멀리, 너무 높이 올라가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태무진은 그 경고조차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몇백 명, 몇천 명을 모으는데 그치는가? 왜 누군가는 초원 전체를 하나로 만들지 않는가? 그것은 기존의 초원 지도자들이 한 번도 던지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칭기즈칸을 단순한 전사가 아닌 제국의 건설자로 만들어줄 씨앗이었습니다. 태무진에게는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무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냥을 하고 함께 적과 싸웠으며 몽골식 의식에 따라 피를 섞어 안다, 즉 혈맹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솥에서 고기를 나누어 먹었고 같은 하늘 아래서 맹세를 나눴습니다. 너와 나는 형제다. 하나의 영혼, 두 개의 몸.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무카는 귀족 혈통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초원의 질서를 믿었고 고귀한 혈통을 가진 자가 낮은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태무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출신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노예 출신이든 고아든 적부족 출신이든 실력만 있으면 그를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이 두 가지 철학은 같은 꿈, 즉 세력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향하고 있었지만 방법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초원에서는 두 개의 태양이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태무진이 초원을 통일하는 과정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질서를 파괴하는 혁명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타이치우드, 타타르, 나이만, 케레이트. 각 부족은 수만 명의 전사를 거느렸고 각자의 영토와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귀족 중심 질서를 대표했습니다. 혈통과 명예, 그리고 관습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계. 태무진은 그 세계를 뿌리째 뽑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타이치우드 부족을 정복했을 때 태무진은 끔찍한 처형을 택했습니다. 그는 타이치우드의 귀족들을 붙잡아 거대한 가마솥에 물을 끓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삶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살이 익어가는 냄새가 초원에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였습니다. 내게 반항하면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 있다. 공포는 칼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무진의 이름을 듣는 컷만으로도 적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공포만으로는 제국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태무진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십진법으로 재편했습니다. 10명이 한 조, 100명이 한 부대, 1000명이 한 연대, 10,000명이 한 군단. 이 숫자 체계는 단순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어떤 부족 출신이든 어떤 언어를 쓰든 모두가 같은 구조 안에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부족의 경계는 사라졌고 오직 숫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태무진은 능력제를 도입했습니다. 잘매라는 남자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감했고 충성스러웠으며 전투에서 뛰어난 공을 세웠습니다. 태무진은 그를 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아였던 자들, 적 부족에서 항복한 자들, 심지어 아버지를 죽인 부족의 후손들까지도 실력만 있으면 만호, 즉 1만 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원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능력이, 전통이 아니라 성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태무진은 탈영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대를 편성할 때 같은 혈족끼리 묶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 다른 부족 출신들을 섞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도망치려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감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한 사람이 도망친다면 그의 부대 전체가 책임을 졌습니다. 가족까지도. 이것은 공포와 연대 책임을 결합한 통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배신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배신하면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만 부족과의 결전은 태무진의 전술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전투였습니다. 나이만은 강력한 부족이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태무진은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대신 그는 일부 병력을 의도적으로 후퇴시켰습니다. 나이망우는 이것을 승리로 착각하고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쿨룬강 근처의 좁은 계곡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양쪽 언덕에 숨어있던 몽골 궁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화살은 비처럼 쏟아졌고 나이망우는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계곡은 죽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이만 전사들은 서로를 짓밟으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태무진은 적을 유인하고 포위하며 섬멸하는 패턴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무카와의 대결이 왔습니다. 자무카는 여전히 강력했고 많은 부족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무카의 장수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무카는 혈통을 중시했고 그것은 곧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태무진의 군대에서는 누구든 능력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무카의 부하들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자무카를 묶어서 태무진에게 넘겼습니다. 태무진은 자무카를 보며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다시 형제가 되자, 함께 초원을 다스리자. 그러나 자무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 초원에는 칸은 하나여야 한다. 너는 태양이 되었고 나는 그림자가 되었다. 이제 나를 죽여라. 하지만 귀족답게 죽게 해달라. 피를 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몽골의 전통에서 귀족의 피를 땅에 흘리는 것은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태무진은 자무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자무카의 등뼈를 부러뜨려 죽였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렇게 어린 시절의 친구는, 혈맹 형제는, 마지막 경쟁자는 사라졌습니다. D6년 오농항 근처에서 거대한 쿠릴타이가 열렸습니다. 초원의 모든 부족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태무진을 새로운 칸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칭호는 단순한 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칭기즈 칸이라 불렀습니다. 대양의 군주, 보편적 지배자, 하늘이 내린 통치자. 초원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부족이 하나의 깃발 아래 통일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칭기즈 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원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곧 피와 재가 뒤덮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초원을 통일한 칭기즈 칸은 이제 외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의 첫 번째 표적은 서하, 즉 시샤 왕조였습니다. 서하는 실크로드의 관문을 쥐고 있었고 몽골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완충지대였습니다. 칭기즈 칸이 서하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금나라는 너무 강했고 너무 컸습니다. 섣불리 금나라를 공격하면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하를 시험장으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전술을 실험하고 포위전을 배우며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익히기 위한 연습용 상대였습니다. 서하와의 전쟁은 몽골군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초원에서는 성벽이 없었습니다. 몽골 전사들은 달리는 말 위에서 화살을 쏘는 데는 천재였지만 높은 성벽을 공격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전했습니다. 그러나 칭기즈 칸은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인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았고 그들에게 공성 무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투석기, 공성망루, 사다리, 그리고 화약을 이용한 폭파 기술. 몽골군은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그들은 초원의 기동력과 중국의 공성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하와 금나라의 군대는 몽골군을 익사시키기 위해 황하의 제방을 터뜨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로 초원의 늑대들을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실패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수리 기술자들이 몽골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칭기즈 칸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기술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에게 물기를 조절하는 법, 성벽을 무너뜨리는 법, 폭약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적의 무기가 몽골의 무기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나라와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금나라는 거대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구, 견고한 만리장성, 그리고 수십만에 달하는 대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칭기즈 칸의 몽골군은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칭기즈 칸은 숫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리로, 전술로, 그리고 공포로 싸웠습니다. 금나라의 장군들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몽골군을 포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후퇴했고 유인했으며 적을 좁은 계곡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한 전투에서 금나라는 50만 대군을 좁은 협곡으로 밀어내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로 몽골군을 압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칭기즈 칸이 원하던 바였습니다. 몽골 궁수들은 양쪽 언덕에서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화살의 각도는 계산되어 있었고 사정거리는 측정되어 있었으며 퇴로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금나라 군대는 서로를 짓밟으며 죽어갔습니다. 협곡은 시체로 가득 찼고 강물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50만 대군의 절반이 몰살당했습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수학적 학살이었습니다. 칭기즈 칸은 화약을 단순한 폭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기술자들이 가져온 화약은 몽골군의 손에서 새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화약을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폭발음은 하늘에 천둥처럼 울렸고 불꽃은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적군은 이 소리와 빛만으로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몽골군은 하늘에 불을 부린다 심리전이었습니다. 화약은 물리적 파괴뿐 아니라 적의 사기를 부수는 도구였습니다. 금나라의 수도급 도시들이 하나씩 함락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봉이 무너졌고 중도, 즉 오늘날 베이징의 전신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함락 이후에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칭기즈 칸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자, 장인, 학자는 살려라. 나머지는 필요 없다. 일반 주민들은 대량 학살되었습니다. 거리는 시체로 뒤덮였고 강물은 피로 검게 변했습니다. 한 도시에서만 수십만 명이 죽었고 전쟁 전체로 보면 수백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인구 삭제였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북중국의 농경지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 밭은 황폐해졌고 곡식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풀이 돌아왔습니다. 농경지가 다시 초원으로 변한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이 개간하고 경작했던 땅이 몇십 년 만에 다시 가축이 뛰노는 풀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문명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파괴, 그리고 역사의 되감기였습니다. 칭기즈 칸의 통치 철학은 기존의 어떤 왕과도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거대한 무덤을 짓고 높은 성벽을 쌓으며 자신의 이름을 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칭기즈 칸은 달랐습니다. 그는 무덤도 도시도 성벽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과 길, 공포와 질서로 세계를 통제했습니다. 그의 제국은 돌이 아니라 공포 위에 세워졌고 건물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놀랍도록 효율적이었습니다. 이제 칭기즈 칸은 중국에서 배운 것을 들고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성기술, 관료제도, 세금 징수 방식, 그리고 대량 학살의 기술.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하는 곳마다 문명은 무너지고 도시는 재가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는 호라즘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고 강력했으며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첨예함께 18년 몽골 상인 4세 50명이 호라즘 제국의 변경 도시 오트라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비단과 은 그리고 각종 귀한 물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트라르의 총독 이날추크는 그 재물을 보고 욕심이 났습니다. 그는 상인들을 간첩이라는 거짓 명목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450명 전원을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칭기즈 칸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책임자를 넘겨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것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호라즘의 샤는 오만했습니다. 그는 사절단마저 처형해버렸습니다. 단 한 명만 살려서 돌려보냈는데 그의 머리를 깎아 굴욕을 주었습니다. 그 사절이 칭기즈 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산에 올랐습니다. 그는 모자를 벗고 3일 동안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복수, 승리, 아니면 정당성. 칭기즈 칸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신의 채찍이다. 너희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신이 나 같은 자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심판이었습니다. 칭기즈 칸은 자신의 전쟁을 종교적 언어로 포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하늘이 보낸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이 선언은 심리전이었습니다. 적들은 단순히 몽골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셈이 19년 칭기즈 칸은 20만 몽골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술은 기존의 전쟁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군대는 병력을 한 곳에 집결시켜 적의 수도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칭기즈 칸은 군대를 여러 집단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여러 도시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적에게 끔찍한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호라즘군이 한 도시를 지키기 위해 병력을 집중하면 다른 도시들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병력을 분산하면 각각의 도시는 몽골군을 막기에 너무 약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전쟁이었습니다. 적이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오트라르는 가장 먼저 함락되었습니다. 도시는 포위되었고 몇 달 동안 버텼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날추크, 이 모든 사태를 시작한 총독은 붙잡혔습니다. 칭기즈 칸은 그에게 특별한 처형을 준비했습니다. 은을 녹여 그의 눈과 귀에 부어내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자는 돈으로 죽어야 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날추크는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갔고 그의 비명은 다른 도시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몽골에게 저항하면 이런 죽음이 기다린다. 부하라는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거대한 모스크와 도서관,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이 도착했을 때 부하라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칭기즈 칸은 말을 타고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모스크 안까지 말을 타고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모독이었습니다. 이슬람 사원 안에서 말을 타다니. 칭기즈 칸은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학자들을 모아놓고 연설했습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왔다. 신이 나를 보낸 것이다. 종교적 중심을 짓밟고 그 위에서 자신을 신의 사자로 선포하는 행위. 이것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정신적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부하라와 주변 지역에서 약 175만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나이별로, 성별로 분류해서 죽이고 머리를 쌓아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학살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로 정확하게. 이것은 충동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체계적인 행정적인 학살이었습니다. 호라즘의 샤는 제국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몽골군과 싸우는 대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주를 택했습니다. 칭기즈 칸은 2명의 장군 제베와 숲타이에게 명령했습니다. 샤를 쫓아라, 세상 끝까지라도. 2 장군은 2만 기병을 이끌고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카스피해를 넘고 코카서스 산맥을 넘으며 흑해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긴 추격전이었습니다. 샤는 결국 카스피해의 한 섬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는 제국도, 군대도, 가족도 모두 잃고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호라즘 문명은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가 파괴되고 관계 시설이 무너졌으며 강물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지되던 관계 수로가 끊기자 농지는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오아시스 도시들은 모래에 묻혔고 번영하던 문명은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이것은 정복이 아니라 문명의 삭제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제베와 수부타이는 추격 도중 유럽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키예프 근처에서 러시아 공국들과 싸웠고 폴란드 기사들을 학살했습니다. 유럽은 몽골군의 존재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동쪽에서 악마들이 온다. 그러나 운 좋게도 칭기즈 칸의 후계자 문제로 인해 몽골군은 철수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 진군했다면 유럽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몽골군이 다 끈이 길을 따라 훗날 흑사병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몽골은 군대뿐 아니라 병균도 운반했던 것입니다. 칭기즈 칸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60대였고 평생을 말 위에서 보낸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몽골로 돌아가던 길에 서아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아는 조공을 끊고 몽골에 대한 복종을 거부했습니다. 칭기즈 칸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말을 돌렸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그는 다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원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칭기즈 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은 그가 말에서 떨어져 치명상을 입었다고 말하고 다른 기록은 전투 중 화살에 맞았다고 합니다. 가장 극적인 이야기는 서아의 한 공주가 침대에서 바늘로 그를 암살했다는 전설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칭기즈 칸은 최후까지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는 궁전에서 편안하게 죽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칼과 피, 말과 화살 속에서 죽은 전사였습니다. 죽기 전 칭기즈 칸은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 그리고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길에 모든 생명체를 죽여라. 이 명령은 실행되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길에 있던 마을, 유목민, 사냥꾼, 심지어 우연히 지나가던 여행자까지도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다음 세상에서 칸을 모시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비밀 유지였습니다. 무덤의 위치를 아는 자는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무덤을 파는 의식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1000명의 병사가 무덤을 팠고 서십 명의 처녀가 순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은 또 다른 부대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물을 돌려 무덤을 덮었고 수천 마리의 말대가 그 위를 밟고 지나가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무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칭기즈 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도에서 지워진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많은 몽골인들은 그 무덤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칸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칭기즈 칸이 죽자 제국은 곧바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제국을 4개의 칸국으로 나누었습니다. 원나라 이란국, 차가타이 칸국, 킵차크 칸국. 각각은 거대한 영토를 지배했지만 서로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칭기즈 칸이 만든 시스템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한동안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진제 군대, 야사 법전, 종교 관용 정책, 우편망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구조였고 시스템이었으며 법이었습니다. 칸은 죽었어도 시스템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칭기즈 칸의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많은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통이 아니라 효율성으로,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는 제국. 그것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공포와 이익, 법과 조직으로 사람을 묶어놓은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칭기즈 칸은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건설자였을까요? 통계를 보면 대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약 4천만 명이 몽골 정복 전쟁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인류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현대 인구 비율로 환산하면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칭기즈 칸은 1200만 평방마일, 즉 31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대륙보다 큰 면적입니다. 역사상 어떤 제국도 이렇게 넓은 연결된 땅덩어리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칭기즈 칸은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라 불리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실크로드는 몽골의 보호 아래 역사상 가장 안전한 길이 되었습니다. 한 장의 칸의 패스, 파이자를 들고 있으면 유럽인도 중국까지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안전하게 물건을 운반했고 학자들은 자유롭게 이동했으며 사상과 기술이 동서양을 오갔습니다.
몽골 제국의 우편망 얌 시스템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역참마다 말이 준비되어 있었고 정보는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 명령뿐 아니라 상업 정보, 외교 문서, 심지어 개인 편지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세계 최초의 국제 우편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술과 사상의 교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화약, 나침반, 인쇄술, 종이, 금융기법 등이 서쪽으로 퍼졌습니다. 서양의 천문학, 의학, 종교 사상이 동쪽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식의 교류는 르네상스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유럽이 중세의 어둠에서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 몽골 제국이 만든 이 연결망 덕분이었습니다. 칭기즈 칸의 종교 관용 정책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도교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종교인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의 야사 법전에는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한다. 외교 사절단의 안전을 보장한다. 거래를 속이는 자는 처벌한다. 등 놀랍도록 근대적인 원칙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세 기준으로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번영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교역망을 따라 벼룩과 병균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14세기 중반 흑사병이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몽골의 교역로를 따라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몽골이 만든 길은 번영뿐 아니라 죽음도 운반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유전학적 유산도 있습니다. 2003년 한 연구팀이 Y염색체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1600만 명 이상의 남성이 13세기에 살았던 한 남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칭기즈 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복은 끝났지만 유전자는 계속 확장되는 제국을 만든 것입니다. 칭기즈 칸은 죽었지만 그의 DNA는 오늘날에도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20세기의 독재자들조차 칭기즈 칸의 방식은 지나치다고 평가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그들도 너무하다고 본 정복자. 이것이 칭기즈 칸의 폭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모든 기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칭기즈 칸은 괴물이었을까요? 건설자였을까요? 정답은 그는 둘 다였습니다. 그는 문명을 지우고 동시에 다른 문명들을 연결했습니다. 그는 무한한 학살을 자행하면서도 국제법과 종교 자유, 능력제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는 흑과 백이 아니라 극단적인 회색의 존재였습니다. 그를 영웅으로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피가 그의 손에 묻어 있고 그를 단순한 악마로 부르기에는 그가 만든 시스템이 너무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칭기즈 칸이 없었다면 오늘의 세계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세계와 기술 이동, 인구 구조, 심지어 기후와 숲의 분포까지. 몽골 초원의 항구와 소년이 없었다면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모카를 찾던 그 소년이 세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초원의 괴물은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지도에서 지워졌고 그의 육체는 오래전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계 곳곳에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국경선에, 유전제, 교역로에,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칭기즈 칸은 죽었지만 그가 만든 세계는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제 칭기즈 칸의 제국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이 커질수록 그것을 유지하는 일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칭기즈 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과 동시에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단순한 약탈자가 아닌 제국의 설계자로 만든 이유였습니다. 몽골 제국의 통치는 공포와 효율성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공포는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들었고 효율성은 그 복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칭기즈 칸이 만든 야사, 즉 법전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결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야사는 간단했습니다. 규칙은 명확했고 처벌은 가혹했으며 예외는 없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죽고 거짓말을 하면 죽으며 명령을 거역하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능력 있는 자는 출신에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었고 종교를 믿는 자는 자유로웠으며 상인은 보호받았습니다. 이 법은 칸의 친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칸의 아들이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았습니다. 이것은 중세 기준으로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영토가 넓어지면서 정보 전달이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제국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칭기즈 칸은 이 문제를 얌 시스템으로 해결했습니다.
얌은 역참 우편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국 전역에 약 25km마다 역참이 세워졌습니다. 각 역참에는 신선한 말이 준비되어 있었고 전령은 말을 갈아타며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는 하루에 3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발생한 사건이 며칠 만에 사마르칸트에 전달되었고 중앙아시아의 반란 소식이 일주일 안에 몽골 본토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어느 제국도 가지지 못한 통신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군사정보만 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들도 이 길을 이용했고 외교관들도 심지어 여행자들도 파이자, 즉 칸의 통행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국의 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되었습니다. 한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몽골 제국에서는 처녀가 금을 머리에 이고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질을 하면 그 마을 전체가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경제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칭기즈 칸은 단순히 약탈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정복된 땅의 사람들은 일정 비율의 세금을 냈습니다. 농민은 곡식으로, 장인은 물품으로, 상인은 은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이 세금은 체계적으로 수집되었고 제국의 운영 자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칭기즈 칸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기독교 수도사든 이슬람 이맘이든 불교 승려든 도교 도사든 상관없이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었고 그들을 우대함으로써 저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칸은 신을 존중한다. 그러니 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값싼 선전이었고 놀랍도록 효과적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군사 시스템도 계속 진화했습니다. 칭기즈 칸은 단순히 기마궁수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복한 땅의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중국에서 공성 무기를 배웠고 페르시아에서 화약을 익혔으며 중앙아시아에서 관계 기술을 얻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은 기술자들을 죽이지 않고 고용했습니다. 중국인 기술자가 투석기를 만들고 페르시아 기술자가 화약을 다루며 위구르 서기관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몽골 제국은 다민족 제국이었고 그것이 그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칭기즈 칸은 민족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능력이었고 전통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칭기즈 칸 없이는 오늘의 세계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든 교역로는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했고 그가 전파한 기술은 근대 문명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가 연결한 동서양은 오늘날의 세계화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피가 흘렀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고 수많은 문명이 사라졌으며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대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저 일어난 일을 기록할 뿐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이것입니다. 한 고아가 세계를 정복했고 그 과정에서 세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고 신작을 일반 공개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칭기즈 칸을 괴물로 보시나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건설자로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